이 땡중이 왜 여기 와서 행패야? 여기 절 아니에요. 법당 가서 기도나 하세요. 평생 군을 지킨 스님에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합참의장이 헬기를 타고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자 면회장에서 드러난 여군 장성 스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 충청도 깊숙한 산골,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소박한 암자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화 스님은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낡은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자락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는데 그 소리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화 스님의 연불 소리는 평온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냥 평범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던 그 시절,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기억들. 그런데 정화 스님이 꾸는 악몽 속에는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 말이죠. 아무도 모르죠. 지금의 정화 스님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는요. 암자를 찾는 신도들은 그저 자애로운 스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군번줄 하나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군번줄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예불을 마치고 나서 정화 스님은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손자 민재가 입대한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이번 주말이 첫 면회일이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평소 무표정하던 얼굴이 손자 생각만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민재가 배치받은 부대를 처음 들었을 때 정화 스님의 반응은 남달랐어요. 강원도 화천 백호특전 여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특전사라고 하면 우리 민재가 엘리트 부대에 갔구나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정화 스님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던 김치전을 해줘야지. 정화 스님은 정성껏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직접 담근 것으로 민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김치전을 부치면서도 스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했습니다. 특전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깻잎 무침도 빠뜨릴 수 없죠. 민재가 할머니가 만든 깻잎 무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정화 스님이 깻잎을 다듬으면서 보인 손놀림은 보통 할머니들과는 달랐어요.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죠. 마치 훈련받은 사람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도시락통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스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내 피부치 하나 군복 입었다 생각하니 내 마음이 달라지네. 정화 스님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단순히 군대를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군대를 알고 있었거든요. 스님의 눈빛에는 때때로 예리함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건 보통 스님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가 보입니다. 면회일이라고 표시해 둔 거죠. 내일이면 드디어 민재를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은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습니다. 혹시 민재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물론 민재는 할머니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부대 안에서 혹시나 하는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싸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정화 스님은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전, 깻잎 무침,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까지. 부대에서 먹는 밋밋한 급식보다는 훨씬 맛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군번줄을 꺼내보던 정화 스님. 그 군번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군번줄이 보통 병사들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재질부터가 달랐거든요. 이건 고위 장교들만이 착용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정화 스님은 군번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면회를 가면 과연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춰둔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까요? 스님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손자 민재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암자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 스님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내일 있을 면회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면서 잠들기 힘든 밤을 보내야 했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새벽 5시 정화 스님은 결국 한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거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손자를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어요. 부대까지 가려면 새벽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화천까지는 2시간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죠. 정화 스님은 어제 준비해둔 도시락을 점검했어요. 김치전이 식어서 딱딱해지지 않았나, 깻잎 무침이 물러지지 않았나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니까 완벽해야 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간다. 중얼거리면서 승복을 단정히 여미던 정화 스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승복 말고 조금 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의 자신은 그저 손자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산길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걸음걸이는 확실했습니다. 6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정확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군인의 행진 같았죠. 버스 안에서 정화 스님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 식으로 부대를 방문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면회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분이었죠. 버스가 화천에 가까워질수록 정화 스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드디어 백호특전여단 정문이 보였습니다. 위풍당당한 부대 정문과 철책, 그리고 경계를 서는 병사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정화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의 공기부터가 다른 곳과 달랐거든요. 긴장감과 규율이 배어있는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정문 초소에는 최대위가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33살의 최대위는 전형적인 엘리트 장교 스타일이었어요. 반듯한 군복에 번쩍이는 계급장, 그리고 어딘가 오만해 보이는 표정까지. 정화 스님이 다가가자 최대위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호여단 일병 박민재 면회 왔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오늘 면회일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최대위의 말에 정화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달력을 잘못 본 걸까요? 분명히 면회일이라고 표시해뒀는데. 하지만 최대위의 태도는 단순히 날짜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긴 경로당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심심하다고 아무 때나 오시면 곤란합니다. 최대위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 몇 명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화 스님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정화 스님은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오늘이 면회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최대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할머니들이라면 당황해서 물러날 텐데 정화 스님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위님, 정말 잠깐 얼굴만,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기운도 감돌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의 여유로움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최대위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기절 아니에요. 법당 가서 기도나 하시지요. 최대위의 모욕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정화 스님의 종교까지 조롱하기 시작한 거죠. 군대는 피와 땀입니다. 그런 수행으론 못 버팁니다. 할머니들은 이런 곳 모르시니까. 뒤에서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맞아요. 요즘 면회 오시는 노인네들 다 똑같아요.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시간만 버리고 가시죠.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 순간 뒤쪽에서 중년의 부사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원석 원사였어요. 55살의 김원사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죠. 최대위의 말을 듣고 있던 김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대위님 말씀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김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대위는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원사님도 참 이런 일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최대위는 정화 스님을 향해 다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화 스님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스님의 손이 도시락통 위에서 살짝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나려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승복 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최대위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정화 스님의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최대위의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정화 스님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대위님, 저는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최대위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끈질기시네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최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정화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부대입니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동네 마트가 아니라고요. 주변 병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누군가는 할머니가 특전사를 뭘로 아시나 봐요 라고 중얼거렸고 다른 누군가는 경로당이랑 헷갈리신 게 아닐까요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면회 오시는 노인네들 다 똑같아요. 시간만 버리고 가죠. 이 말을 한 건 2등 중사 박준호였어요. 28살의 박중사는 평소에도 민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맞아요, 대위님. 이런 일로 부대 분위기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병사가 거들어주자 최 대위의 기세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보세요, 할머니. 여기 있는 우리 부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지켜주셔야죠. 김원석 원사가 다시 한번 제지하려 했지만 최 대위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원사님, 이런 식으로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부대 기강이 무너집니다. 군기는 칼 같아야 한다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정화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당황한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위의 성격, 주변 병사들의 반응, 김원사의 고민까지 모든 것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여기서 소란 피우실 생각은 아니시죠? 최 대위의 말에는 이제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행동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 정화 스님의 눈에서 뭔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신 천천히 승복 속 깊은 곳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낡은 군번줄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 대위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정화 스님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입니다. 약한 마음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할머니처럼 나약한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나 하시면서 손자 무사히 제대하길 빌어주세요.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주변 병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군가는 대위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거들었고 다른 누군가는 할머니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화 스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대는 정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곳이죠.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 대위는 정화 스님의 말투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해해 주시겠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네, 규정은 정말 중요하죠. 정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개의 중요한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위님, 혹시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세요? 뭐가 규정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최 대위가 비웃으며 물었을 때 정화 스님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주소록에서 특별한 번호 하나를 찾아낸 거죠.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려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하려나? 혹시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건 아니겠지? 김원석 원사는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랜 군 경험으로 느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려는 거예요? 설마 국방부에 민원 넣으시려는 건 아니죠? 병사들이 다시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대위님이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보려고요. 정화 스님의 손가락이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번호였어요.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주변의 병사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최대위 역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정화 스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국민신문고나 국정감사실 같은 곳에 전화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청와대라도 아시나요? 병사 하나가 농담조로 말하자 다른 병사들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국방장관 친구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 대통령 번호라도 있어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정화 스님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스님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합참의장 이상훈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죠. 합참의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군 최고 위층 중에 최고 위층이었어요. 최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합참의장과 연결된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의 눈빛으로 정화 스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스님의 다음 말을 듣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훈아, 나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고 정중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고 당당하며 어떤 거리낌도 없이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승님, 정화 장군님이십니까? 장군님이라는 단어가 정문 앞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최대위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원석 원사의 눈이 크게 떠졌죠. 그래, 상훈아. 오랜만이다.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인격이 드러나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감춰왔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면서 들려왔어요. 장군님,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 화천 백호 특전 여단에 있다. 손자 면회 왔는데. 정화 스님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합참의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감히 장군님을? 지금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방금까지 조롱하던 할머니가 합참의장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최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장군님, 제가 바로 부대장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다, 상훈아. 그럴 필요 없어.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어요. 나는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러 온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여기 대위라는 친구가 군인의 예의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어 하더구나.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때 최대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스님은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대신 합참의장에게 말했습니다. 상훈아, 기억하냐?
내가 훈련장에서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물론입니다, 장군님. 그때 장군님이 저를 업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지? 합참의장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묻어났어요. 동료를 지키는 게 군인의 첫 번째 임무라고. 그리고 예의는 계급보다 먼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존재를 모독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맞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기본도 모르는 군인들이 있더구나. 정화 스님의 시선이 최대위에게 향했어요. 최대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치는 필요 없어, 상훈아. 다만 교육이 필요한 것 같구나. 정화 스님이 천천히 최대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십 년간 쌓인 권위와 위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대위, 이제 알겠나?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말이야. 김원석 원사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정중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차렷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이제부터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전화 통화가 끝나자 정문 앞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병사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고 최대위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정화 스님은 휴대폰을 천천히 승복 속에 넣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어요. 정화 스님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여전했어요. 병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대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행정실 심부름을 나가던 손자 민재가 정문 쪽 소란을 듣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해? 민재가 정문에 가까워지면서 정화 스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여긴 어떻게? 하지만 민재의 말은 거기서 멈췄어요. 주변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무릎 꿇은 최대위, 경직된 채로 서 있는 병사들, 그리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할머니까지.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생 자신이 알고 있던 할머니는 평범한 시골 스님이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완전히 다른 존재 같았거든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보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손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민재야, 할머니가 면회왔단다. 그런데 할머니, 여기 분들은 왜 이래요? 대위님은 왜 무릎을 꿇고 계세요? 민재의 순진한 질문에 최대위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김원석 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너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니? 네, 할머니요. 그냥 평범한 스님이신데요. 충청도 산골에서 수행하시고. 민재의 대답을 듣고 있던 병사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어요. 평범한 스님이라니 방금까지 합참의장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던 분이요? 이때 부대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내 소식이 빠르게 퍼진 거죠. 곧이어 중대장급 장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김중령이 다가오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최대위는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김원석 원사가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이분이 민재 일병의 할머니시고, 그런데 합참의장님과 원사의 설명을 듣던 김중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정화 스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정화 장군님이십니까? 김중령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중령. 순간 김중령이 바짝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할머니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장군이라는 호칭은 또 뭔지. 할머니, 장군이요? 할머니가 장군이셨어요? 민재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화 스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거든요. 민재야, 할머니에겐 옛날 이야기가 있단다. 하지만 설명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부대 내부에서 더 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거든요. 이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혹시 최대위가 신뢰를 범한 건입니까? 정화 스님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최대위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라기보다는 교육의 부재겠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위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문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였어요. 그것도 보통 헬기가 아닌 군용 헬기의 독특한 엔진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헬기다. 저게 뭔 헬기야? 혹시 합참의장님 헬기 아닌가?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정화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훈이 이 녀석 역시 성격이 그대로구나.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헬기까지 오는 상황이라니 도대체 할머니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헬기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착륙할 것 같았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헬기에서 누가 내릴까요? 헬기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헬기는 일반적인 군용 헬기가 아니었어요. 합참의장 전용기였거든요. 그 특별한 마크를 본 김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합참의장님이 직접 오시는 건가요? 김중령의 중얼거림에 주변 장교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최고 위층이 직접 부대로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헬기가 할머니 때문에 온 거예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 민재야,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은 헬기가 부대 내 활주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몸을 웅크렸어요. 최대위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헬기 착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착륙이 완료되자 헬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내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상훈이었어요. 이상훈 장군은 5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화 스님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군 최고 위층 중 한 명인 합참의장이 정화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상훈 은사님께 경례드립니다.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감격과 존경, 그리고 죄송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합참의장이 한 민간인에게 무릎을 꿇고 경례를 올리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훈아, 일어서거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정화 스님의 조용한 말에 이상훈 장군이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장군님을 모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훈 장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최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감히 은사님께 무례를 범했습니까?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김중령이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상훈 장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최대위. 이상훈 장군의 호명에 최대위가 온몸을 떨면서 대답했어요. 예. 당신이 우리 은사님께 무례를 범한 겁니까? 최대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화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아, 진정해라. 그보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상훈 장군이 즉시 정화 스님에게 집중했어요. 기억하느냐? 내가 훈련장에서 기절했을 때 말이야. 물론입니다. 장군님이 저를 업어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상훈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신병이었고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다른 교관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지만 장군님만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의 과거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장군님이 직접 저를 업고 의무실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동료를 버리는 군인은 진짜 군인이 아니다라고. 정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때 너는 울면서 말했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네, 그리고 장군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상훈 장군의 시선이 최대위에게 향했어요.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군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민재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합참의장의 은인이라니, 그것도 군대에서요? 김원석 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화 장군님이 그 유명한... 맞습니다. 이상훈 장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군의 전설 정화 장군님이십니다. 부대 전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전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전설이라는 단어가 부대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아직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김원석 원사와 김중령 같은 고참들의 얼굴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어요. 설마 그 정화 장군님이세요? 김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훈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중령은 즉시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군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침묵의 호랑이. 정화 장군님. 침묵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들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들어본 적이 있는 듯 했고, 일부는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재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침묵의 호랑이라니 할머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침묵의 호랑이요? 정화 스님은 민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민재야, 할머니에게는 긴 이야기가 있단다. 이상훈 장군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분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화 장군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준장이셨어요. 부대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초의 여성 준장이라니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전투병과에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김원석 원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신병 때 들었던 이야기가 혹시 무인도 훈련 사건이? 이상훈 장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습니다. 정화 장군님이 직접 최전방에서 지휘하신 그 유명한 작전이죠. 정화 스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별것 아니었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상훈 장군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별것 아니라니요. 장군님은 극한 상황에서 부하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때 장군님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최대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감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조롱했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니 땅에 묻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왜 갑자기 군복을 벗으신 건가요? 김중령의 질문에 정화 스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상훈 장군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군님은 전역 후 불교에 귀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군에서의 공로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정말 장군이셨던 거예요? 정화 스님은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는 예전에 군인이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이때 최대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정화 스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대위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진심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정화 스님은 최대위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대위. 최대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규정을 지킨 것까지는 잘했다. 하지만 예의는 규정보다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야. 정화 스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가르침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어. 정화 스님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어요. 동료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이지. 이상훈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장군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정화 스님은 최대위를 다시 바라봤어요. 대위 가족을 모욕하는 군인은 결코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없다. 부하를 이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 최대위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민재가 정화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정화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야, 군복은 무겁다. 하지만 동료를 지키는 마음은 더 무겁지. 그걸 견뎌야 진짜 군인이야. 이상훈 장군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지금도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군요. 부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경과 감동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백호 특전 여단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대 전체에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면회객 예우 지침이라는 특별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죠. 특히 어르신 면회객들을 정중히 모시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정화 스님의 방문 이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침묵의 호랑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하는 건 무서운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후배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었어요. 민재는 그날 이후 군대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자신도 진정한 군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거든요. 평소보다 더 솔선수범하며 동료들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민재,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같은 분대 선임인 상병 이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의 손자라니 너도 뭔가 다르긴 하더라. 민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할머니처럼 되려면 정말 많이 배워야 해요. 하지만 민재의 변화는 확실했어요. 후임들을 대할 때도 더욱 배려심 있게 행동했고 힘든 훈련에서도 동료들을 격려하며 앞장섰습니다. 부사관들도 그런 민재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어요. 민재는 진짜 리더감이야. 김원석 원사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피가 흐르는 게 확실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최대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면회객들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화 스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 깊이 새겨진 거죠. 대위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중령이 최대위를 보며 말했어요. 그날 정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최대위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성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암자로 돌아온 정화 스님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예불, 참선, 그리고 소박한 일과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잘 지내고 있겠지. 정화 스님은 손자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편지에는 민재의 변화된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요. 동료를 지키는 것,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화 스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손자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이상훈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군님, 백호여단에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민재 일병이 모범병사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위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정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좋은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 장군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야, 상훈아. 그들 스스로 깨달은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정화 스님은 서랍을 열어 낡은 군번줄을 꺼냈어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별 3개를 달았던 시절보다 오늘이 더 빛나는구나. 정화 스님은 군번줄을 다시 소중히 넣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피와 정신이 손자에게 이어졌으니. 그날 저녁 정화 스님은 특별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올렸어요. 민재와 모든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군인의 정신, 동료를 지키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오늘도 젊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고, 암자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정화 스님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가 올바른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구나. 정화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새벽 예불로 시작될 일상이지만 이제는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은주야, 날 정말 요양원에 버리려는 거냐? 차창 밖 풍경이 휙휙 스쳐갔습니다. 말순의 무릎 위엔 작은 보따리 하나뿐. 어머님, 오늘 이후로는 집에 돌아오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싸늘한 말이 제 심장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누구도 상상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82세의 한말수는 오늘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온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며느리 은주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유독 작고 비밀스러웠습니다. 네,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아,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요.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주가 이런 식으로 몰래 전화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개인실 말고 다인실도 괜찮나요? 네, 그럼 비용이 더 저렴해지죠? 좋습니다. 말수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인실이라니. 이건 분명히 요양원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입소 가능한가요? 다음 주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말순의 귀에는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입소라는 말, 다음 주라는 말,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말순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이구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나오자 말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신 옆을 지나가며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만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지만 말순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남처럼 느껴지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괜찮다. 말순은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그런 말순을 잠깐 바라보더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윤수는 회사 일로 늦고 대학생인 손자 재민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가버렸어요. 식탁에는 말순과 은주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은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별일 없지.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그래도 가끔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신 일도 있고.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 테이블에 무릎을 부딪혀 넘어졌던 일 말이에요. 그때 은주가 놀라서 달려왔었는데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피로함이 더 많이 보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그냥 잠깐 어두워서 그런 거야. 네. 그렇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긴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자신을 아들 부부가 받아들여 준 것,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이 되어간 것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밤에 잠을 설치며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요. 은주의 얼굴에서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고 아들도 점점 바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짐이 되었구나. 말순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새벽 4시경 말순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순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위에 결혼사진, 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 책상 위에 초등학교 교사 시절 감사잔들. 모든 것이 갑자기 남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 중에 헤어진 언니 정순의 마지막 편지와 몇 장의 바랜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80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말순은 언니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헤어진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언니. 그 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있기나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창밖에서는 새벽 첫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말순에게는 아마도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며칠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하루가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인지 이상하게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은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뒷모습조차 어색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잘 주무셨어요? 은주가 돌아서며 인사를 건넸지만 말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을 잘 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일찍 출근했고 손자 재민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말순과 은주만 마주 앉아 있었는데 어제보다도 더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내일 오후에 잠깐 외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말순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디를 가는데?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은주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무엇을 물어도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말수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어요. 속옷 몇 벌, 세수용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언니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는 보자기. 더 이상은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말수는 작은 가방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필요한 건 이것뿐이었어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말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함께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가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이제 출발해야 해요. 말순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 가방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은 왜 들고 나오세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순의 대답에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탄 순간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을 떠나는 것이구나. 은주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말순에게는 오히려 더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거든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익숙한 동네를 지나 가끔 장 보러 갔던 시장을 지나 손자 재민이와 함께 산책했던 공원을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기가 재민이가 다니는 대학이에요. 은주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려 대학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손자가 매일 다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지고 간간이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말순의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요양원들은 대부분 이런 외진 곳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멀어?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곧 도착해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목적지는 뻔했으니까요. 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 멜로디를 들으니 갑자기 옛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전쟁 중에 헤어진 언니와 함께 이런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순간들,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긴 인생이었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2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작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큰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가. 은주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서 지내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차가 언덕 위에 도착하자 말순의 눈앞에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푸른솔 요양원이라는 초록색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말순은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추측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천천히 요양원 앞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말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건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는 몇 명의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졸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이 말순에게는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은주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는데 미안함인지 안도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볼일만 좀 보고 올게요. 은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말수는 홀로 차 안에 남겨진 채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게 될까요? 아니면 평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될까요? 요양원 입구로 들어가는 은주의 뒷모습을 보며 말수는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가 된 자신을 아들 부부가 받아들여준 것.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가족이 되어간 것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밤에 잠을 설치며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지면서부터요. 은주의 얼굴에서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었구나. 말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창밖으로는 요양원 직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또 다른 직원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친절해 보였지만 말순에게는 어딘지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내 가족이 되는 건가? 말순은 쓸쓸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혈육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앞으로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일상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요양원 건물 2층 창문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할머니가 말순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말순도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저 할머니도 나처럼 가족에게 버려진 건가? 말수는 궁금했습니다. 저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자신처럼 가족의 짐이 되어서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은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미 입소 수속을 끝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방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손자 재민이는 볼 수 있을까? 말수는 가장 아쉬운 것이 손자였습니다. 아직 어린 재민이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재민이는 할머니를 무척 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순이 직접 돌봐줬고 함께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재민이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 말순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창밖에서는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황혼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은주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말순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은주가 차에 올라타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안도감,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야 해요. 은주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창밖으로 푸른솔 요양원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곳이 자신의 마지막 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차는 요양원을 지나쳐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내릴 줄 알았는데 왜 계속 가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 거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야 해요. 금방이에요. 은주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말수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다른 요양원이 또 있는 건 아닐까요? 차는 푸른솔 요양원을 지나 더욱 깊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혹시 다른 요양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외진 곳에 있는 시설로 가는 걸까요? 은주야, 정말 어디로 가는 거니? 말순이 다시 물었지만 은주는 여전히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곧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차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계속 달렸습니다. 양쪽으로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간간히 보이는 농가들의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어요. 혹시 더 멀리 있는 요양원으로 가는 건가?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비용이 더 저렴한 곳이 있나 보다. 아니면 시설이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작은 언덕을 넘어서자 앞쪽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수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저게. 말순의 심장이 다른 이유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물은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낡은 교문과 운동장, 그리고 오래된 교사 건물. 분명히 초등학교였습니다. 차가 교문 앞에 멈췄을 때 말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교문 위에 걸린 간판에는 봄내 초등학교라고 쓰여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30년 동안 교사로 재직했던 그 학교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다닌 학교. 말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은주가 차에서 먼저 내리며 말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50년 만에 다시 밟는 학교 땅이었습니다. 교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말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그중 한 할머니가 말순을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줄지어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인사말에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때 줄에서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60이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말순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선생님, 반 6학년 2반 김철수요. 말순은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철수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였어요. 가난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였는데 말순이 몰래 도시락을 싸주곤 했었습니다. 철수야. 정말 철수구나. 말순은 철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철수의 모습과 지금의 할아버지 철수가 겹쳐 보였어요. 선생님, 저도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영희예요. 박영희. 선생님이 글씨 쓰는 법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 서예대회에서 상도 탔다고요. 영희야. 네, 영희. 말수는 영희의 손도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씩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우입니다. 수학을 못해서 늘 혼났던 정우요. 선생님, 저는 미선이에요. 선생님이 키워주신 나팔꽃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말순의 기억 속에서 어린 얼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얘들아. 말순은 감격에 겨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양쪽에서 말순을 부축해 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하신 뒤에 연락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며느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은주를 돌아봤어요. 은주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모였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글도 제대로 못 배우고 사람도 제대로 못 됐을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교사로 살았던 30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교실로 가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철수가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교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뒤따랐어요. 말순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밟는 교정, 5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제자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교사 건물에 들어서며 말수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사 건물로 들어서며 말수는 오랜만에 맡는 학교 냄새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복도에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에는 낡은 게시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철수가 말순을 이끌며 복도 끝에 있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6학년 2반이라고 쓰인 문패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바로 말순이 마지막으로 담임을 했던 그 교실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교실 안이 완전히 꾸며져 있었거든요. 칠판에는 한말순 선생님 감사잔치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고 벽면에는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말순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자신이 교사로 재직할 때의 모습들이었어요. 운동회 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소풍 갔을 때의 사진, 졸업식 때의 사진들까지.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모두 구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회 할 때마다 조금씩 모았죠. 각자 집에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가져와서 복사하고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을 편지로 써서 모았어요. 말수는 벽에 붙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모두 제자들이 직접 쓴 것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글을 배워서 나중에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선 올림. 선생님이 주신 도시락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철수 올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도리를 자식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우 올림. 편지들을 읽으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해주고 있었다니요.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제자들이 교실 앞쪽에 특별히 마련한 의자로 말순을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지금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한다고 칭찬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이니? 우리 영희가?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영희가 베이커리 사장이 되었다니 정말 대견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장을 했어요. 미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의사가 됐어요. 정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정호야, 너는 마음이 착하니까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의사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나하나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두들 훌륭하게 잘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케이크 촛불 불어주세요. 철수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말순의 생일은 아니었지만 마치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말순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생님의 자식들이에요. 선생님이 낳아주신 건 아니지만 사람으로 키워주셨잖아요.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며 말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사로 살았던 3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말순이 간신히 말을 꺼냈을 때 교실 뒤쪽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말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문 뒤에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말순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교실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할머니는 말순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리고 그 눈빛이 말순에게는 무척 익숙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교실 안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순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말순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정순이야. 내 언니 정순이.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니? 정순 언니? 70년 전 전쟁통에 헤어진 그 언니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는 말인가요? 언니가 정말 언니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주름은 많이 졌지만 분명히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언니 얼굴이었어요. 말순아, 내 동생 말순아.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가 맞아? 말순은 정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계속 확인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언니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보살펴주던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말순아,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몰라. 정순도 눈물을 흘리며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그대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7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교실 안의 제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언니,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말순이 울음을 그치고 물었습니다. 정순은 말순의 눈물을 닦아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이 나를 찾아냈어. 몇 년 동안 수소문하시더니 드디어 찾아내신 거야. 말순은 깜짝 놀라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교실 뒤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언니를 찾아준 거야? 그래. 내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몇 년 전부터 나를 찾기 시작했대. 전국의 양로원과 복지관을 다 뒤져가면서 말이야. 정순의 말을 듣고 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주야. 말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비밀로 해야 해서.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맙다. 언니분을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죠. 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언니분이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고 하셔서 부산 지역부터 시작했어요. 양로원, 복지관,
노인회관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말수는 며느리의 노력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다니요.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언니분을 찾았어요. 대구에 있는 양로원에서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양로원에서? 말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나도 혼자였거든. 정순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전쟁 후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 남편도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양로원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지. 언니. 말수는 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자신만 외로웠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나를 찾아왔을 때 정말 꿈 같았어. 말순이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순이 말순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 준비한 거야. 며느리분과 제자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말수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가 몰래 했던 전화통화들, 요양원을 들렀던 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은주야, 내가 오해했구나.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하는 줄 알았어. 말순이 고백하자 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요양원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비용이며 날짜며. 아, 그건 언니분 모시러 가는 준비 때문이었어요. 언니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려고 양로원과 상의하는 거였거든요. 은주의 설명을 듣고 말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저희 가족의 소중한 어른으로 여기고 있어요. 절대 버릴 생각 같은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무릎을 꿇고 며느리에게 사죄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구나.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해해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셨을 거예요. 은주가 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분은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실 거예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 옆에 작은 방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두 분이 함께 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니요. 선생님, 정말 잘 됐어요. 철수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기뻐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이에요. 선생님께서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교실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70년 만에 만난 언니,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며느리까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말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언니,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 말순아. 이제는 끝까지 함께 지내자. 두 자매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교실에서의 감동적인 재회가 한창일 때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순과 정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었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재회였으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니? 말순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놀라운 하루였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는 걸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영희가 교실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8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교실로 들어서며 말순을 바라봤을 때 말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설마. 말순은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말순 선생님. 할아버지가 말순 앞에서 멈춰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60년 전 20살 청춘 시절의 기억이요. 현철 오빠 맞지? 말순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현철입니다. 현철. 말순의 첫사랑이었던 현철 오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말순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철 오빠, 정말 오빠 맞구나. 말순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에?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자분들이 나를 찾아왔어. 너를 찾고 있다고 하면서. 현철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생 너를 잊지 못했거든. 말순은 가슴이 60년 전 20살의 자신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현철은 당시 자신보다 2살 위의 동네 선배였습니다. 키가 크고 책을 좋아하는 다정한 청년이었죠. 현철 오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게 살았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가난했고 너와 헤어진 뒤로는 늘 후회만 했어. 현철의 목소리에는 오랜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빠를 보내준 걸 평생 후회했어요. 말순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현철은 말순에게 결혼을 신청했었어요. 하지만 전쟁의 혼란과 가난 때문에 말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교사가 되겠다고 했죠. 너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이해했어. 너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거든. 고마웠어. 오빠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평생 마음 한구석에 너를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 현철이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상자를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현철에게 썼던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현철 오빠, 이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응,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편지들 밑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20살의 말순과 22살의 현철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둘 다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렸네. 말순이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어. 현철이 상자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묵기로 했던 타임캡슐이야. 기억나?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헤어지기 전날 밤 둘이서 함께 작은 타임캡슐을 만들었었어요. 서로의 꿈과 소원을 적은 편지를 넣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함께 열어보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현철 오빠, 이걸 혼자 파낸 거예요? 응,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
현철이 봉투를 말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함께 열어볼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현철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랗게 바른 편지 2장이 나왔어요. 말순은 자신이 썼던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현철 오빠에게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오빠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빠도 꿈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아주세요. 말순 올림 현철도 자신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말순이에게 너의 꿈을 응원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 믿어. 나는 너를 평생 기다릴게.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꼭 함께하자 현철. 편지를 읽고 나니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빠져 있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말순이 현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늙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저도 이제 후회 없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주는 깊은 감동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교정에 은은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말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언니 정순,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 현철 오빠,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제자들까지.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말순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 1장 찍을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교정 감나무 아래에서 찍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영희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말순은 쉬는 시간마다 교정의 큰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실에서 나와 교정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현철과 정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제자들과 은주가 뒤따랐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도착하자 철수가 준비해온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나무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말순아, 너 가운데 서. 정순이 말순을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양쪽으로 정순과 현철이 섰고 그 주위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은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도 와서 함께 찍자. 말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옆이 제 자리예요. 은주가 말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말순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자 정호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거기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말순이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노래가 흘러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말순도 정순과 현철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 기억해? 현철이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들었던 노래야.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내가 나에게 노래를 가르쳐 줬잖아.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70년 전의 추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말순아, 우리도 이 노래 참 좋아했지.
정순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시던 노래였잖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조용해졌을 때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저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주고 사랑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말순이 정순과 현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와 다시 만났고 현철 오빠와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며느리도 있고요. 은주가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럼 재민이는 어디 있니? 손자도 봐야지. 말순이 갑자기 손자 생각이 났습니다. 재민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일을 비밀로 하느라 못 데려왔어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가서 재민이에게도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겠어요. 재민이가 얼마나 놀랄까? 말순이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선생님과 언니분, 그리고 현철 할아버지도 함께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근황도 나누고. 영희도 찬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하나 말순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갔어요. 현철도 말순과 정순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내일 전화할게요. 네. 오빠 꼭 연락해요. 마지막으로 말순, 정순, 은주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타며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게 됐어. 그래, 말순아.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다고요. 재민아, 할머니가 놀라운 소식이 있어. 말순이 손자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를 만났어. 그리고 할머니의 옛 친구도 만났고. 재민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길고 긴 이야기가 있단다. 내일 천천히 들려줄게.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정순, 젊은 시절의 현철, 그리고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모두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인생 재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받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